집 명의도 다 바꿨고 보험 수익자도 내 이름으로 해놨어. 엄마는 심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돌아가실 거야. 엄마만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도 깔끔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에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제 아들 민호 하나만 바라보며 30년 넘게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요. 그런데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상상도 못할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깊은 새벽 잠결에 안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TV 소리인가 했죠.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분명 대화였어요. 엄마는 심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돌아가실 거야. 집 명의도 다 바꿨고 보험 수익자도 내 이름으로 해놨어. 엄마만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도 깔끔해. 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정이 두 사람이 제 죽음을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그리고 친딸처럼 여기던 며느리가 제 죽음을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니. 그 전까지만 해도 수정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챙겨주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웃는 얼굴로 반겨주던 아이였거든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장약은 정해진 시간에 꼭 드셔야 한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정말 효부라 불러도 손색 없는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다정함은 모두 연기였던 거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은행에 다녀왔다며 제 통장을 정리해줬다고 하더군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요즘 자동이체 같은 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어머니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그때는 그냥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해주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제 통장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순 고객님, 자동이체가 잠고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정기예금 만기로 2천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통장 잔액이 고작 48만 원이라니요. 은행에 달려가 확인해 보니 수백만 원 단위로 빠져나간 기록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 출금자 이름에는 며느리 수정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해서 제 도장을 도용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수정이에게 따졌습니다. 수정아,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뺀 적 있니? 수정이는 억울한 척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하지만 금세 더듬거리며 말했죠. 민호 씨가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해서요. 곧 갚으려고 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을 그냥 조금이라며 말하는 그 태도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제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들킨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해.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계획이라니.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끔찍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며칠 뒤였어요. 가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청 등기과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영수님 맞으시죠? 한 달 전에 증여 등기로 주택 명의가 김수정님으로 바뀌셨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집이 30년간 피땀 흘려 장만한 제 집이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니요. 저는 분명 그런 서류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심지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훔쳐 위조한 거였죠.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수님, 지난달에 보험 수익자를 김수정님으로 변경하셨죠? 아니라고 했지만 그들 손에는 이미 제 서명과 신분증 사본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수정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다 끝냈어. 집도 내 이름으로, 보험도 내 걸로. 이제 고지야.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이름이 민호가 아니라 태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태준아, 나도 사랑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자유야.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며느리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안방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버린 것 같아. 뭘 알아버렸다는 거야? 집도, 보험도, 태준이랑 내 사이까지. 그들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원래 계획대로 빨리 끝내야 해.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 엄마는 내가 혼자 키워준 건데. 민호 씨, 정신 차려. 어머니 돌아가시면 집도 보험도 다 우리 거야. 최소 3억은 확실히 챙길 수 있어.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그리고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수정이가 평소처럼 약을 건네왔습니다. 어머니, 심장약 드셔야죠. 오늘 것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약병이었는데 알약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약을 삼키는 척하다가 손바닥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수정이는 제가 삼킨 줄 알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카 준영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아이였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준영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준영이를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돈, 집과 보험이 넘어간 것, 그리고 며느리가 건네준 수상한 약까지. 준영이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모,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 시도입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으니까요. 우리는 그 약을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약 안에 디지털리스라는 성분이 10배 넘게 들어있었다는 것. 적정량이면 치료제지만 과량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약이었습니다. 즉, 수정이는 저를 매일 약으로 조금씩 죽이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사립탐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탐정과 함께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죠. 며칠 뒤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정이가 태준이라는 남자와 만나 밀담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제 심장약병에 가루를 타넣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마치 설탕을 타듯 자연스럽게 독을 섞는 그 손길, 그건 분명 저를 죽이려는 손길이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증거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습니다. 30년간 모진 세월을 버티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제 등을 치고 제 목숨을 노린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직접 대면해서 제 입으로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영이와 탐정은 거실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정아, 민호야,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수정이는 오히려 다정하게 물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정아, 태준이라는 사람 알지? 그 순간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방금 전에도 그 사람한테 전화했잖니. 사랑한다고. 다 들었어. 민호를 향해서도 저는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민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들었어.
그리고 너희 둘이 내 목숨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도.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심장약에 조금씩 섞어서 드리면 돼. 그럼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녹음을 듣는 순간 수정이와 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제가 단호하게 묻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수정이가 제 약병에 흰 가루를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수정이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노인네들한테도 똑같이 했잖아. 벌써 5명이나 죽였지? 그때 거실에서 대기하던 탐정이 들어와 피해자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두 의문사로 처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수정아,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있니? 잠시 침묵하던 수정이는 차갑게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 웃고 밥 먹고 웃던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민호에게도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가 뭘 한 건지 알기나 하니?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미 너무 늦었어. 수정이가 다른 사람들도 죽였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막지 못했어. 저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내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영아, 경찰 불러. 거실에 있던 준영이와 탐정이 곧장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수정이와 민호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저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쏟아부은 모정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집은 고요했습니다. 2년간 함께 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감사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법정 안에서 한동안 말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삶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었으니까요. 수정이는 침착하게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초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온몸을 떨며 재판정에 들어섰고 제가 마주친 순간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검사는 냉정하게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기록, 보험 변경 서류,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들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재판 중 몇 차례 눈물을 흘리며 변호인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수정이가 다른 사람들도 죽였다는 걸 알고 너무 무서워서 막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싸웠습니다. 이 아들을 미워해야 하나, 아니면 아직도 어미로서 보호해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였던가요? 준영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모, 민호 씨가 직접 남긴 편지예요. 재판 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전과 달리 마음 한켠에는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민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편지를 통해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한 걸음씩 용서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몸이 긴장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다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지난 일은 잊을 수 없지만 너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겠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엄마를 속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저 자신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지만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를 받아줄 용기는 가질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지난 배신을 딛고 살아남은 저의 삶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민호와 저는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시장 한복판의 작은 한정식 집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준비하며 저는 비로소 삶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아닌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밤이 되면 저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지키며 살 거예요. 그리고 민호와 저는 함께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의 배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심을 보여주며 필요하면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켜온 삶의 무게와 배신과 고통을 겪은 후 내린 깊은 결심이었으니까요. 수정이가 남긴 상처와 공포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곱씹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살아있고 안전하며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날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한정식 집을 운영하며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살. 그 속에서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난 모든 배신과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는데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께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동안 저는 어머니를 지킬 것입니다. 다시는 속이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호 올림.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마음 깊숙이 배신감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편지가 그에게서 나온 진심이라는 사실에 작게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정이는 살인 기도와 재산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민호는 공범 혐의와 방조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눈빛은 냉정하거나 때로는 후회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삶을 저만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의 작은 한정식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제 손님들을 맞이하며 제 하루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속고 배신당할 가능성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내려야 한다는 것. 민호가 편지를 통해 진심을 보였듯 누군가가 변할 가능성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 내 삶, 그리고 내 안전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믿음을 함부로 주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과거의 배신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와 탐욕이 아니라 오롯이 제 마음과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지난 30년간 제가 지켜온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저는 이제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평화를 느꼈습니다. 밤이면 창밖의 달빛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부엌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빛 아래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시장의 소소한 소음이 들리며 저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꾸준히 저를 도왔고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때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신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용서했지만 그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 속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 믿어도 될까요? 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믿음은 다시 쌓아가는 거야.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조금씩 쌓으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를 지키며 살자. 그 말을 끝내고 나니 마음속 한쪽 구석에 묵직하게 자리했던 분노와 배신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안고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살아있음과 나 자신을 지키는 삶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음식 냄새, 바쁜 하루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부엌 창문 너머로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배신과 고통은 이제 저를 강하게 만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 저는 더 신중하게, 더 단단하게 제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완전한 화해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지켜주고 진심을 나누며 조금씩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지난 30년간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배신의 상처까지 모두 결국은 제 삶을 지키기 위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달빛이 제 얼굴을 스치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때때로 차갑고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